네, 안녕하세요. 연예계에서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초유의 비상 상황이다. 뭐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경제하면 제일 중요한, 그러한 변수가 GDP라고 볼 수 있는데, 이 GDP 경제 성장률이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2.0% 성장했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비상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 2023년에 1.4% 성장했고 또 내년에는 이제 2%도 아닌 훨씬 더 낮은 한 1.5%, 1.6% 정도 성장하고 또 그 다음에 2026년에 그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2% 미만의 그런 경제 성장은 정말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제 연합뉴스에서 이제 한국은행 그 발표를 보도한 그러한 자료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0% 성장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은 2023년도에 1.4%에 비하면 좀 높은 수준이지만 사실 당초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전망했던 2.5%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그러한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분기별로도 변화한 것을 우리 한번 보면 더 자세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분기별로 1분기부터 4분기까지를 보면 1분기만 이게 반짝 1.3%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로 1.3% 성장했는데 2분기에는 마이너스 0.2% 성장했어요. 그리고 3분기에는 0.2% 성장하고 4분기에 0.1% 정도 성장했습니다. 이게 분기마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마이너스 성장도 하고 0.1% 그러니까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2.0% 성장했다는 것은 1분기에 반짝 성장한 것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이게 뭐냐면 민간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지난 4분기에 0.2% 성장하는데 그쳤고, 건설 투자는 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3.2% 제일 많이 이제,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요. 그나마 설비 투자가 1.6% 성장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의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기업들이 이렇게 설비 투자를 열심히 늘리고 R&D 투자를 열심히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니까 정말 환영할 그러한 내용이고요. 또 수출이 한 0.3% 성장했다. 그래도 수출이 그래도 마지막 4분기까지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그래도 2.0%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긴 시계열로 2018년부터 분기별로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지난 분기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률을 분기별로 이렇게 할 때는요, 전분기 대비로 보기도 하고 또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 4분기 하면 2023년 4분기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또 전기 대비하면 2024년 4분기를 2024년 3분기와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2014년도에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그러한 어떤 전기 대비 성장률이 1.3%였다가 마이너스 0.2 그리고 0.1, 0.1 이렇게 낮아졌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이걸 2018년부터 이렇게 보면 2020년 초에 이제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터지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했고 그러면서 빠르게 회복되었죠. 그래서 금방 3분기, 4분기에 플러스 성장하고 그래서 2021년은 굉장히 고도의 그런 경제 성장을 했고요. 그러다 2022년에 좀 더 주저앉았고 23년에는 1.4% 성장했고 24년에는 2.0% 정도 그러니까 약간 회복된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좀 충분히 당초 예상한 만큼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잠재력 우리 GDP 잠재 성장률을 2.0%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그 정도 한 거니까 뭐 그래도 선방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2023년도에 1.4%밖에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고려한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선방했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낮은 한국은행의 그러한 전망에 의하면 이게 1.8% 어쩌면 그보다 더 낮은 그런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속해서 이게 2023년도 1.4%, 2. 그다음에 2.0, 그다음에 또 1.8, 그다음에 또 더 낮은 그런 경제 성장률 계속해서 2.0%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제 성장을 해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이 밑에 보시면 아래 그림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그림인데 여기서도 보면 지난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24년 1분기를 2023년도 전분기와 비교할 때 한 3.3% 이렇게 크게 성장해서, 그래서 지난해 그래도 2.0% 성장했다는 거고, 3분기, 4분기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어떤 단기 경기 변동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단기 경기 변동이 지금 주저앉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주저앉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에 발표한 그러한 내년 올해 경기 전망을 적어도 1.8%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그러니까 1.38%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 2.0%보다 낮은 거니까 경기가 침체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경기 전망에 의하면 올해 1.9% 정도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하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그때 이제 나온 얘기인데, 기자회견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GDP 성장률이 1.9%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그런 혼란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또 대외적인 그런 어떤 트럼프 요인도 있고,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6% 내지 1.7%밖에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보다도 더 낮게 발표했고, 저는 연초에 제가 이미 시리즈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뭐 환율,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뭐 부동산, 그리고 주가 전망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올해 1.5% 정도 하면 선방하지 않을까?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두고 보시죠. 과연 올해 경제 성장률이 과연 정부 말대로 1.8%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은행 말대로 지금 적어도 뭐 1.9% 또는 1.6이나 1.7% 정도 할 것인지 한번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은행 경제 성장률 전망을 그대로 믿기가 참 어려운 게요.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0%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했는데, 지난해 초만 해도요, 보통 한 4번 정도 경기 전망치를 발표를 하거든요, 한국은행이. 그래서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눠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2월에 발표할 때는 지난해 경제 성장을 한 2.1% 정도 성장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5월에 뜬금없이 이걸 2.5%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뭐 올해 경제 성장이 뭐 내수도 살 거고, 또 외부적인 여러 가지 뭐 수출이 막 그때 막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2.5% 성장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망을 했어요. 수정 전망치를 내세웠고, 8월에는 이걸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2.4%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11월에 가면은 이걸 2.2%까지 또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연초부터 보면 2.1%에서 2.5로 끌어올렸다가 이거를 2.5%까지 낮췄고, 다시 이게 11월이면 이제 12월이니까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최종 이제 2.0%까지 낮췄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계엄 사태도 있었고 탄핵 사태도 있고 뭐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갑자기 2.2% 전망한 것을 2.0% 줄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남은 뭐 한두 달 때문에 이렇게 경제 성장 전망 2.2에서 실제 2.0으로 줄어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전망을 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올해도 지금 한국은행이 당초에는 뭐 1.9% 한다고 했다, 다시 또 1.6에서 1.7%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대로 믿지 마라. 저는 차라리 1.5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어쩌면 그것도 지키면 참 다행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경기 전망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성장 잠재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71년부터 시작해서 최근 2024년까지 GDP 성장률, 연간 GDP 성장률을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여기 보시면 GDP 성장률이 70년대만 해도 이게 10% 내지 15%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사실 GDP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이 뭐 별게 아니에요. 뭐 미래를 뭐 예측하는 것은 뭐 한국은행도 하고 뭐 KDI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 지난 것은 이 경제 성장률, 실제 나타난 경제 성장률의 어떤 그 장기 추세선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빨간 선으로 제가 그린 것이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계속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만 해도 적어도 12, 3% 정도 되던 것이 80년대 가면 한 10% 정도로 떨어지고, 90년대 가면 이게 한 7, 8%로 떨어지고요. 2000년대에 오면 한 5% 정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2010년대로 가면 이게 한 3, 4% 떨어지고, 이제는
2%로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 떨어져 왔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갈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반드시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또 떨어질까요? 제가 볼 땐 더 계속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이제 장기 추세고, 또 하나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게 사이클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경기 침체다 하면 크게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 근처까지 가면 우리가 큰 경기 침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981년도에 80년대 초에 그때 이제 뭐 광주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정치 혼란 때문에 마이너스 1.5% 성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경제 위기죠. 또 경제 큰 침체고, 또 이제 여기 죄송합니다. 97년 이제 외환위기 때 이제 4.9%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이게 이제 1997년입니다. 1998년이죠. 97년에 이제 외환위기가 시작되고 98년도에 마이너스 4.9% 성장을 했고, 그리고 2009년에 0.8%,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터지면 또 마이너스 0.7% 성장을 했는데, 이때 보면 딱 V자형 반등을 해요. 이렇게 V자형 반등. 한번 크게 마이너스로 가거나 마이너스 근처까지 왔다가 다음에는 여지없이 회복을 하는데,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정리해 놨습니다만 2023년도에 1.4% 성장했고, 24년도에 2.6% 성장했는데, 그 다음에 25년에는, 올해는 정부는 뭐 1.8% 성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국은행 뭐 1.6, 1.7 한다고 했고, 저는 1.5 정도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또 한국은행은 뭐 당초, 지난해 발표할 때는 2026년입니다. 이것도 제가 죄송합니다. 계속 틀렸네요. 2026년도에도 이게 1.8%, 2%가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4년 연속, 이게 지금 V자형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점점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쩌면 더 큰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경제 성장이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 뭐 이 정도는 뭐 선진국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뭐 일본도 그러고 유럽도 그런데 뭐가 문제야. 뭐 미국만 예외적으로 안 그런데, 그래도 대다수가 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다수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적어도 제가 볼 땐 정상이 미국이지 유럽이나 일본이 정상이 아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이후에, 제가 70년부터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경제 성장률이 보통 한 4% 정도 평균적으로 계속 있어요. 미국은 계속 그 정도 가는데 왜 우리는 계속 가라앉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미국은 이 한 2.4%가 잠재 성장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떨어졌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최근에 맥킨지 이거 한국 사무소에서 이제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2기 가 이제 출범하면서 이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거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계속 해온 얘기를 여기서 했더라고요. 뭐냐면 한국이 냄비 속의 개구리가 아니냐. 이게 계속해서 이게 주저앉고 있는데, 그 주저앉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괜찮은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어때?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럴 때 차라리 뜨거운 물 확 끼얹어 가지고 하루씩이라도 빨리 탈출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게 뜨거운 물이 뭐예요? 지금 갑자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 완전히 보호무역을 넘어서 이게 완전히 치열한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정말 무역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나라는 정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뜨거운 물을 끼얹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면 안 되겠고 이렇게 더 깨닫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2005년과 최근 2024년까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20년이 흘렀는데 20년 동안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에 보면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딱 하나만 바뀌었어요. 컴퓨터가 들어가 있었는데 컴퓨터가 빠지고 가전제품이 새로 들어왔더라. 나머지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제가 계속 미국이 왜 강하냐. 미국은 이미 10년이 아니라 20년이면 거의 10대 기업이 거의 다 바뀌었어요. 이게 계속 바뀌는데 우리는 계속 뭐 그냥 우리 10대 기업은 뭐 삼성, 뭐 LG, 현대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 있잖아요. 물론 그 죽으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등장해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어야지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끓는 냄비 속에 개구리가 아니냐. 이러다 보면 이제 더 삶아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거 왜 그러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 나라의 GDP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노동력이 늘어나야 되고 그 나라의 자본이 늘어나야 되고 그 나라의 땅덩어리도 늘어나면 좋아요. 뭐 물론 땅덩어리 늘릴 수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낮은 그러한 출산율,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잠깐 뭐 지금 출산율이 늘어났다. 그래서 한국 이제 드디어 이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정부에서도 굉장히 좋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다음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신 못 차렸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요. 지금 0.7에서 0.74로 올라간 게 그게 올라간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따뜻한 물 속에서 지금 빠져 죽고 있는데 정말 한가해도 너무 한가하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전반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총인구도 줄고 노동할 수 있는 인구도 줄고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노동력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이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우리나라는 미래 먹거리 투자를 하지 않고 미래 먹거리 투자가 결국은 뭐예요? 그게 이제 설비 투자고 R&D 투자인데 우리나라는 이 투자를 전부 건설 투자 쪽으로 다 왜곡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쓸데없이 그냥 뭐 지금 뭐 무안공항이 왜 사고가 났습니까? 뭐 그런 공항이나 그냥 여기저기 짓고 여기저기 뭐 길 많이 내고 또 거기다가 집 부족하다고 계속 아파트나 계속 때려짓고 이렇게 하니까 당장은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그게 미래 먹거리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실제 정말 미래 먹거리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이 자본 축적이 안 되고 또 그리고 또 이 기술 투자도 안 되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GDP 성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투자로 자원 왜곡 등이 굉장히 문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도 굉장히 문제다 이런 말씀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도대체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뭡니까? 이게 정말 이 아이를 정말 창의적 인재를 키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인재 또 개인에게도 정말 그 인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려는 거예요? 아니죠. 전부 다 대학 들어가려고 하고 그것도 정말 스카이 대학 들어가려고 하고 그것도 뭐 완전히 무슨 뭐 법관 만들려고 하고 판검사 만들려고 하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거기 뭐 의사 만들려고 하고 전부 그런 거 하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 먹거리하고 뭐 그리 큰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그게 아니잖아요. 예?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인재는 정말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러한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인재를 우리가 키우고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좀 전에 맥켄지 보고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뜨거운 물에 지금 계속 지금 데워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정말 잘 모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단기적으로도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소비 투자도 소비도 계속 이제 주저앉고 있고, 그것도 투자도, 그래서 계속 건설 투자가 이제 그러다 보니 주저앉고 있는데, 나머지 설비 투자나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이게 이제 R&D 투자입니다. 그런 것도 이게 계속 살아날 수가 없다고. 인구 고령화가 계속 늘어나고, 또 전반적인 소비도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 기업이 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잘 할 수 없고, 정부가 열심히 그럼 지출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균형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 어느 정도 하는 것도 또 맞기는 해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그걸 보지만 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와 있긴 한데요. 그나마 이제 지난해 수출이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는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수출 최대 효자 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경기가 이제 꺾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전쟁을 벌리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은 더더욱은다나 이제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수요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보면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려면 기업 심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업 심리 지수인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요. 2024년 그리고 25년 1월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계속 주저앉고 있어요. 이게 100이 여기인데 100보다 밑에 있으니까 굉장히 나쁜 거고요. 2020년 초에 이제 코로나 때였을 때 크게 나빴는데 그때보다는 좋지만 당연히 그걸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에 현재 와 있다는 거고, 이게 또 비제조업, 이 비제조업 하면 주로 이제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은 더더욱 더 나빠지고 있어요, 계속. 최근에 뭐 제조업은 약간 살아나는 듯 하는 것도 보이는데, 비제조업은 주로 서비스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이런 쪽까지도 포함해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쪽 보면,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지금 더 주저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코로나 상황 이외에는 이렇게 낮은 때가
없다 그런 말씀이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보면 이게 계속 지금 주저앉고 있는 상태다. 이게 굉장히 나쁘고 여기 2020년 초에 코로나 상황 이후 뭐 2020년 22년 이때 부동산 경기 꺼질 때 그때도 약간 주저앉았습니다만 그 후에 또 많이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맨 왼쪽 여기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상황 이후에 지금 이렇게 낮아진 상황이 없거든요. 굉장히 나쁜 상황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지금 매우 나쁘다. 다시 말해 두 가지 합한 것을 우리가 경제 심리 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하는 그 기업 심리 지수하고 소비자 심리 지수를 합해가지고 볼 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현 교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럴 때 정부나 아니면 정치인들은 제일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좋아 이럴 때 부동산 경기 또 살려가지고 건설 투자 그쪽으로 투자를 몰자. 그러면 이거 너무 쉽게 살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동안 너무 여기저기 고추 말리는 공항 많이 졌고요. 여기저기 뭐 차 몇 대 다니지 않는데 길 많이 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관광 단지 만들었고요. 여기저기에다가 정말 집 많이 졌습니다. 사실 집도 이 주택보험이 많이 늘었는데 계속 집 띄우기 하는 집값 띄우기 하면서 계속 뭐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렇지 않다. 특히 지방은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다. 근데 계속 그렇게 건설 투자 쪽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설비 투자, R&D 투자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걸 지금 미국을 보세요. 제가 아까 미국이 정상이고 일본이나 유럽이 정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설비 R&D 투자 늘리려고 별수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정부 때는 바이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전 세계 모든 기업들 다 들어와라. 우리 보조금 줄 테니.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인플레이션 저감법 이런 것도 했고요. 그리고 또 칩셋, 반도체법 이런 거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기업 들어오면 보조금 주겠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들어오면 여러 보조금 주겠다. 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투자를 독려하고 또 외국 기업들이 막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데 트럼프는 방법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똑같아요. 야, 왜 우리가 보조금을 주냐? 보조금 주는 대신에 외국 기업들 세금을 세게 때리자. 세금을 세게 했대. 그게 관세예요. 그러면 결국은 못 버텨가지고 들어오지 않겠냐. 더군다나 들어오면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겠다. 이게 20%인데 이제 15%까지 낮춰주겠다. 그러니까 관세는 높이고 법인세는 낮춰줄 테니 외국 기업들도 들어오고 또 국내 기업들도 더 투자를 늘려라. 어떤 투자요? 건설 투자입니까? 그게? 아니죠. 설비 투자하고 R&D 투자를 늘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막 그렇게 해서 막 빠져나가고 있어요. 특히 막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삼성 나가고 LG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서 미국 나가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죠.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보조금 정책도 우리나라도 쓸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법인세 낮춰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로 리쇼어링 할 수 있는 거. 리쇼어링, 미국만 리쇼어링 하나요. 우리나라도 리쇼어링 하는 정책을 이런 때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고요.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우리는 외국인 직접 투자도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실제 보면 우리나라가 해외로 투자하는 이 FDI, 아웃플로우,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그 직접 투자가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직접 투자보다 보통 2배 내지 3배 많아요. 지금 계속. 지난 10여 년 동안.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바꿔야 된다. 이걸 정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정부 강요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하고 계속 건설 투자만 계속하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 계속 띄우고 빚내서 집 사라 막 계속 그렇게 해요. 왜냐면 건설 투자 띄우려니까 집값 띄워야 되고 집값 띄우려니까 빚 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집 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더 주저앉는 거고 주식시장이 주저앉으니까 기업들은 도대체 주식시장에 살아야지만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자본을 더 많이 유치할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미래 먹거리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쓰지 말아라. 그거는 투자도 여기에서 말씀드린 투자를 엉뚱한 데로 가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소비를 죽여요. 왜요? 빚을 많이 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자산이 전체 자산 중에 이 한 75%, 80%가 전부 다 부동산, 집에 가 있어요.
근데 집에 가 있는데 이거 보면 자기 돈 가지고 이 집을 사는 사람보다 거의 돈을 빌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새. 지난해 집 산 사람들 결국 뭐예요? 이 다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것을 정부가 다 실질적으로 했어요. 실제 뭐 80%나 다 빚내서 했고 또 그중에 80%는 다 정부의 정책 자금 대출이에요. 다 정부가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래서 건교부 장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제 말이 틀렸으면 정말 한번 토론해보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된다. 이제 소비 부양을 정말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소비가 죽었으니까. 근데 전체로 돈을 다 뿌리면 부족한 돈 많이 뿌린 거예요. 부자들은요, 지금 돈이 남아가지고 해외 나가잖아요. 지금 다음 주가 이제는 우리 그 설날 연휴인데 지금 월요일 날 뜬금없이 지금 연휴 휴가를 만들어 딱 버리니까 그날도 휴일을 만들어 버리니까 부자들은 다 해외로 나가 돈을 써버려요.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국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소비 부양책을 써주는 게 맞았는데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게 정말 국내 소비를 얼마나 살리는지 정말 한번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땐 도리어 해외 외화를 더 많이 유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더군다나 생산을 또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까지도 많이 죽이는 그러한 정책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선별적으로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저는 우리나라는 뭐 지원하라면 다 빚을 생각을 해요. 정부가 그래 싸게 빚내서 내가 지금 정책 자금 대출할 테니까 집 사라. 아니면 또 소비도 그렇게 많이 해라. 아니면 소상공인도 뭐 내 빚을 더 싸게 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살려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선별적이라는 건 그 뜻이에요. 일단 어쩔 수 없이 시장에 퇴출될 수 있는 것은 빨리 퇴출되게 하고 좀 강한 그런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보조금도 주고 해서 살려내야 된다.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돈을 주고 그 기업이 실제 살아나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고용도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 그게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저감법이나 뭐 칩스 액트 반도체 그러한 지원법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뭐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아니면 무슨 뭐 설비 투자하고 이런 뜻이야. 물론 약간의 그 장기 저리의 그런 어떤 융자도 지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물론 저는 GDP 성장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거 말고 사실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도 정말 큰 문제고요. 부의 양극화도 정말 큰 문제. 이게 바로 집값 양극화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지속 가능한 환경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어떤 GDP 성장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소득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더 악화되지 않고 도리어 줄일 수 있는지 또 이 환경도 더 지속 가능한 그런 환경을 할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경제 성장을 포용적으로 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또 지속 가능한 환경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바로 또 녹색 성장에서 포용 성장과 녹색 성장이 너무 중요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성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국 제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해서 정부가 어떻게 했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혼자 이렇게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이러한 것을 말씀을 나누면서 좀 전파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많은 의견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